저와 같이 도나의 무사기한을 바라고 있던 유가족, 지인, 직장 동료분들도 마찬가지로 슬픔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46세의 도나 나츠키 씨는 3명의 아이들, 남편과 함께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해왔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이혼 요구로 인해 행복한 생활은 끝이 났고 아칸서주 핫스프링스 빌리지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뒤 살아가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평소에도 남들을 위해 자주 봉사를 해왔던 그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핫스프링스 경찰국의 911 센터 교환원으로 취직하였습니다. 언제나 웃음이 많았던 그녀는 동료 직원들의 비타민 같은 존재로 24시간 쉼없이 운영되던 그곳에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몇 달이 지났을 때 먼저 이혼 요구를 했었던 남편은 그녀와 재결합을 하고 싶어하는 듯 먼저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큰 상처를 받았던 그녀는 항상 거부를 하였고 어느 날 케빈 덕이라는 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땐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혼 소송이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충분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놀랐던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새로운 남자친구인 케빈의 나이가 그녀보다 자그마치 18살이나 어린 28살이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입이 떡하고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케빈이랑 파티 갈 건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무슨 파티? 동료가 연다는 파티인데 엄마도 케빈이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 항상 싫어하잖아. 내가 언제 싫어한다고 했어? 넌 지금 이혼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고 마을 사람들이 보는 눈들도 있는데 마치 보라는 듯이 그러고 다니는 게 보기 좋지 않을 뿐이라고 얘기했지 않니? 알겠어. 그건 내가 잘 처신할 테니까 꼭 같이 가주랴. 알겠어. 도나 씨의 어머니인 도리스 씨는 평소 딸의 행동에 우려를 표했으나 전 남편과의 이혼에 상처를 받아 그러는 것이라 이해하고 종종 이렇게 파티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나 씨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케빈의 태도는 상당히 무례해 보였습니다. 파티에 참석하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도나 씨의 다리를 만진다든지 브래지어 끈을 튕긴다든지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죠. 이런 그의 행동 때문에 주변 지인들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 이야기들은 도리스 씨에게 흘러들어가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나 씨는 케빈에 대한 인내심을 모두 잃었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곧바로 행동으로 보이는 듯했습니다. 경찰국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동료 경관과 연애를 시작하였기 때문이었죠. 이 소식이 마을에 돌기 시작하자 케빈은 보복이라도 하듯 그녀의 집으로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도나 씨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은 채 말이죠. 하지만 그녀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선물에 있었습니다. 차를 한 대 선물해 주었기 때문이었죠. 도나, 내가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군 것 같아서 이 선물을 준비했어. 하지만 우리 관계는 조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이 선물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봤자 이미 내 마음은 다친 상태야. 생각할 시간이라도 좀 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둘의 사이를 봤을 때 조만간에 끝날 거라 예상했지만 어쩐 일인지 도나 씨는 케빈의 선물과 마음을 받아주고는 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둘은 아무런 해프닝 없이 잘 지낸 듯 보였고 그날은 도나 씨가 지인으로부터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는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녀는 어머니에게 파티를 함께 가자며 권해왔고 도리스 씨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의 초대였기에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너 무슨 일 있니? 아니야, 무슨 일은. 얼른 가자. 도나 씨는 어렸을 때부터 울고 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코가 더욱 빨개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도리스는 파티에 가기 전 한바탕 싸우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티 장소로 이동할 때도 케빈과 도나의 사이에선 냉랭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기에 그녀는 더욱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티에 참석하고 술이 몇 잔 들어갔을 땐 다시 분위기가 좋아진 듯 보여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흐른 밤 10시 30분경 파티를 즐기고 있던 도리스는 딸과 케빈이 없어진 걸 보고는 무언가 잘못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딸의 가방과 지갑, 안경, 신용카드, 현금, 담배 등 휴대폰을 제외하고 평소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많은 것들을 놔두고 사라졌기에 더욱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돌아오는 건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집에 갔고 진통제를 먹고 자려던 참이야.
내 걱정은 하지 마. 다음날 오전 5시 45분경 도나의 아들 중 한 명인 브랜드는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했던 집 앞에서 어머니의 차가 나오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파티에 늦게까지 있다가 나오시는구나.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리고 오전 6시경 도나의 몇몇 친구들은 사무실인 경찰국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그녀의 차량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경 도나의 직장 상사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그녀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아들인 로니 몰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니 씨 안녕하세요. 저예요, 수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혹시 편찮으신가 해서 연락드렸어요. 어제 파티에서도 일찍 갔고 진통제를 먹고 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엄마가요? 어제 집에 안 오셨는데요? 그래요? 엄마가 출근 안 하셨나요? 네, 연락도 안 닿고... 그럼 제가 할머니랑 형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로니는 곧바로 브랜든에게 연락하여 물었습니다. 형, 엄마가 출근 안 했다고 수잔 아줌마한테 연락 왔거든? 혹시 엄마 어디 갔는지 알고 있어? 어제 집에도 안 들어왔거든? 무슨 말이야? 출근하면서 엄마 봤는데? 어디로 간다고 했어? 아니,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엄마 차가 앨리스 아줌마 집 앞에서 나오는 걸 봤어. 진입로 쪽에서 나오는 걸 말이야. 엄마가 운전하는 걸 봤어? 아니, 그냥 엄마 차니까 엄마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출근 안 했다고?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이상하네. 어디로 가신 거지? 혹시 케빈 그 자식이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일단 할머니한테 물어볼게. 로니는 할머니인 도리스에게 연락하여 엄마의 행적에 대해 물어봤고, 그러자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 일찍 간 걸로만 알고 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니에게 지금 상황을 전해들은 그녀는 케빈과 동시에 사라진 점이 이상하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케빈도 집에 없니? 네, 집에 엄마랑 케빈이랑 둘 다 아무도 안 왔었어요. 알겠다. 그럼 내가 수잔에게 연락해서 설명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렴. 전화를 끊은 후 로니는 엄마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물어보았지만 모두 갑자기 사라진 그녀의 행방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된다는 답변을 내놓을 뿐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을 전해 듣게 된 브랜드는 케빈이 일하고 있던 공장으로 찾아가서는 엄마에 대해 물었습니다. 케빈, 엄마 어디 있어? 뭐야, 시비 거는 거야? 너랑 말싸움하고 있을 시간 없으니까 엄마 어디 있는지나 대답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출근해서 경찰국에 있겠지. 어제 집에 몇 시에 왔어? 10시 30분에서 11시쯤에 왔지. 그리고는? 잤어. 엄마랑 같이? 아니, 너희 엄마 몸이 안 좋다면서 혼자 잔다고 해서 난 소파에서 잤어. 그리고 너 몇 시에 일어나서 출근했는데?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집에서 나왔어. 너희 엄마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지 어쩐지 못 보고 나왔으니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로니는 밤에 너나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걸 못 봤다고 했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자기 방에 있었으니까 몰랐겠지. 나도 걔를 못 봤으니까. 이제 됐어? 바쁘니까 이제 좀 꺼져줄래? 브랜드는 심증만 있을 뿐 아무런 물증이 없었기에 더 이상 케빈을 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엄마의 직장인 핫스프링스 경찰국으로 향하여 모든 상황을 전하고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실종된 후 48시간이 지나야 접수가 가능한 일이었지만 평소 그녀를 잘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들이었기에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 실종된 게 맞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배정받은 토마스 허친슨 용사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자 유력한 용의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목하고 있던 바로 케빈 덕이었죠. 하지만 이미 도나의 아들인 브랜든이 들쑤신 상태였기에 다시 방문한다면 남겨져 있던 증거들을 모두 훼손할 우려가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던 크리스마스 파티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웃집들을 탐문하고 있던 그는 한 여성을 만나서 특이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밤이라서 그 사람이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엄청 화가 나서 지르는 그... 고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 크게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그 소리를 듣고 무서운 마음에 창밖으로 쳐다봤는데 그 남자가 차 옆에서 막 혼자서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엔 차에 타서 끽 소리가 날 정도로 풀악셀을 밟고 떠나버렸죠. 매우 화가 난 상태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혹시 차량 번호는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못 봤어요. 하지만 차량은 포드 웨건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제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토마스 형사는 이전에 케빈이 도나에게 포드 웨건을 선물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를 더욱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전 아내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이력이 있었고 2살짜리 어린 딸을 플라스틱 파이프로 구타했던 적도 있었기에 그를 좋게 생각할 수 없었죠. 이렇듯 모든 심증은 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른 아침에 목격되었던 도나의 차량이나 도나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여전히 도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 많은 동료들과 가족, 지인들은 슬픔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났기에 이미 목숨에 지장이 생겼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경찰에 실종된 일이라 이 수사에 참여한 다른 경관이나 형사들에게 수사에 열을 올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산림 순찰대에 의해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토마스는 병력을 데리고 화재 현장으로 이동하여 그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케빈이 도나에게 선물했었던 포드 웨건 차량이었죠. 그렇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불에 활활 타고 있는 상태라 증거가 거의 훼손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 뒤 불에 꺼진 뒤 도나 씨의 시신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작은 희망을 갖고 잔해를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 안에는 그 누구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토마스 형사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그 차량을 숨겨놓고 있다가 태웠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에 따른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차량이 타고 남은 잔해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나가고 안타깝게도 어떤 증거도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선 도나 씨의 가족들이 방송에 출연하여 실종 사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중 꽤 특이한 사람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케빈 덕의 아버지인 루터 덕 씨였습니다. 토마스는 곧바로 루터 씨를 만나 이 수사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물었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도나 씨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루터는 토마스 형사에게 지도의 특정 영역을 정해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곳에 있는 지역은 케빈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이고 저랑 단 둘이서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왜 이곳일 거라 확신하시는 거죠? 전 케빈을 손바닥 보듯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의 연못 보이죠? 네. 걔는 이 연못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랑 낚시도 많이 갔고 게다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만약 도나 씨를 유기했다면 이곳에 있을 겁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장소니까요. 토마스는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 판단하고 많은 인력과 함께 그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상태의 한 유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가에 떠밀려온 듯한 시신은 물로 인해 꽤나 부패한 상태였기에 확실히 도나가 맞는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헤어스타일이나 연못가에서 발견된 옷들로 미뤄보았을 때 그녀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유해를 부검한 검시관에 의하면 매우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구타를 당했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연못에 던져질 때까지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었죠. 둘째 아들인 에리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총으로 케빈을 처리하겠다며 난리를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토마스 형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신체에서 타인의 DNA 흔적을 찾아낼 수 있냐는 것이었는데 이미 잔뜩 부패된 상태였기에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벗겨진 그녀의 속옷들이 숲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래지어 끈에는 도나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혈흔들이 묻어 있었고 그 혈흔들 중 다른 사람의 DNA도 나올 것을 기대하며 DNA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나온 DNA 감식 결과는 남성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들이 그토록 원하던 케빈의 DNA였을까요? 신원 미상의 남성? 케빈이랑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아니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파티가 열렸던 밤에 포드 웨건을 타고 떠났던 화가 난 남성. 집에 오지도 않았지만 왔다며 시간을 거짓말한 남성. 어렸을 때 자신이 좋아했던 연못에서 살인을 저지른 남성. 이 모든 것들은 케빈 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DNA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 연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DN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선 그 어떤 사람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왔기에 토마스 형사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케빈을 용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증언을 요청하고 경찰국으로 소환하여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빈 씨, 도나 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혈액 DNA는 당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군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을요. 네. 그동안 무례하게 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도나 씨가 파티에 참석했던 날 밤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0시 30분에서 11시쯤에 집으로 왔었어요. 몸이 안 좋다면서 조금만 쉬다가 다시 파티에 가겠다는 말도 했었고요. 그래요? 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해주셨던 거죠? 아니, 아들내미들이고 경찰들이고 마치 제가 범인인 양 수화되기만 하는데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무슨 말만 하면 화부터 내니까 제대로 설명할 겨를이 없었죠. 그랬군요. 그래서 다시 파티에 참석했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자기 엄마를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려야 하니까요. 자기가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놔두고 와버리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그럼 파티에 다시 돌아간 건지는 주무시느라 못 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기가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혹시 도나 씨가 이혼 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그 일 때문에 여러 번 골치 아팠었거든요. 제가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고집을 피우면서 참견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 남편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사진으로는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다나 뭐라나. 알겠습니다. 바쁘셨을 텐데 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필요한 점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토마스 형사는 케빈과 대화하다 문득 전 남편인 토드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던 점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돈 문제로 인해 도나의 어머니인 도리스를 고소까지 했던 점을 들어서 말이죠. 토마스 형사는 곧바로 전 남편인 토드를 찾아가서 실종되었던 날 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제 아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놀이공원에 다녀왔거든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여자친구랑 계속 있었죠. 함께 주무셨습니까? 네, 항상 같이 자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점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토마스 형사는 토드의 여자친구와 아들을 상대로도 대화를 해보았고 그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토드의 알리바이는 확실하여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던 중 케빈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주장을 방송에 출연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국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 들었던 소문인데요. 도나가 저랑 사귀고 있을 당시에 데이빗과 치정관계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핫스프링스 경찰국장 데이빗 플로리요. 이 인터뷰 내용이 뉴스를 통해 퍼지자 경찰국장인 데이빗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자발적으로 DNA 샘플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불일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 인터뷰로 인해 핫스프링스 경찰국은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위 폭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듯 보였습니다. 먼저 토마스에게 연락을 해온 케빈의 전 아내는 이런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 도나라는 여자가 어디서 발견되었다고 했죠? 숲 안에 있는 연못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 제가 과거에 케빈과 이혼하기 전에 정말 심하게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일이요. 그 일로 케빈이 체포되었던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네. 케빈은 절 집에서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로 두들겨 패고는 그 도나 씨가 발견되었다던 그 숲으로 끌고 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 두들겨 맞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저 혼자만 남겨져 있더라고요. 토마스 형사는 전처의 증언을 듣고는 이번 범행은 틀림없이 케빈의 짓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 도나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때부터 남겨진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고 목격한 사람들을 상대로 일일이 인터뷰하기 시작하였죠. 그러던 중 케빈의 직장 상사에게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나가 사라졌던 다음날 아침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기로 했지만 그가 공장에 나타났던 시각은 오전 10시 10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토마스 형사는 그가 집에서 나온 오전 5시부터 오전 10시 10분 사이의 휴대폰 GPS 행적을 조회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버린 숲에서 고작 180m가 떨어진 기지국 근방에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었죠. 이것으로 본다면 케빈이 분명히 차량을 불에 태워버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중요한 점은 그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케빈 본인은 분실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던 중 도나의 유해가 발견되었던 연못 옆에 있는 숲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토마스 형사는 이 증거물을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케빈을 체포할 수 있었고 기소를 맡은 조 그레임 갈랜드 카운티 수사검사는 그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DNA나 CCTV, 범행 흉기 등과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었기에 조 검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듯했습니다. 게다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기에 그 어려움은 더한 듯 보였죠.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은 범행 시간과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목격한 사람을 추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파티가 열린 날 밤에 소리 지르던 남자를 봤다던 이웃집 여성이었고 두 번째 목격자는 지각한 케빈을 만났던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해야 할 부분은 브래지어에서 발견된 DNA의 주인이 누구의 것이냐는 부분이었죠. 쉽게 생각해보자면 케빈 이외에 공범이 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휴대폰 GPS 증거, 평소와 과거의 케빈의 행적들을 증언해줄 증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을 이끌어갈 조 그레임 검사의 언변 실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판은 4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은 재판 기간 동안 조 검사의 주장에 꽤 귀를 기울인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끝난 뒤 배심원단의 4시간에 이은 평의 시간을 가졌고 평결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케빈 덕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서 인정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판사의 선고는 1급 살인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기징역에 도달하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그는 배심원단과 관객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도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도나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 누구보다 절망적인 마음이 컸습니다. 마침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슬픔이 밀려왔고 저와 같이 도나의 무사기한을 바라고 있던 유가족, 지인, 직장 동료분들도 마찬가지로 슬픔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케빈의 모습을 보고 있던 유가족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케빈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지를 따라 항소를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은 1심의 선고를 존중하고 싶어하는 듯 단순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5 George K, 496 Broadway, McHill, Wilmington.